1964년 미국과 남베트남으로부터 파병 요청을 받은 우리나라는 먼저 의료부대와 태권도 교관, 공병대를 베트남으로 보냈으며 1년 후에는 제2해병여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투 부대를 파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었던 최명신 장군은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될 중요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것은 바로 분리와 섬멸이었습니다. 우리 군이 주로 상대할 베트콩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낮에는 농부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밤에는 총을 들고 나와 게릴라전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명신 장군은 먼저 지역 주민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자주 접촉해 베트콩과 주민을 분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이렇게 주민과 분리된 베트콩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선제 공격을 가해 완전히 섬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분리 섬멸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중대전술기지라는 전술을 구사하게 됩니다. 1965년 최초 한국군이 베트남으로 파병되기 시작했을 때에는 전술 책임 지역이 1500제곱킬로미터 정도였으나 1967년 이후에는 지역이 확장되어 68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렀고 거주 주민들은 120만 명에 달했습니다. 최명신 장군은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담당하게 된 한국군이 기존의 방식인 대대 단위로 부대가 집결되어 있다면 주민과의 접촉이 뜸해질 수밖에 없어 베트콩과 주민들을 분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한 그는 중대 단위 부대를 독립적으로 운용하면 주민과의 접촉을 늘릴 수 있고 혹시 적이 공격해 오더라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지역을 평정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중대 전술기지 설치에 관한 일반 지침을 다음과 같이 하달했습니다. 적의 연대 규모 공격에 최소한 48시간 이상 버틸 수 있도록 진지를 구축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탄약과 식량을 비축한다. 기지는 포병의 지원 사정권 내에 설치하며 기지 간의 간격은 탐색과 야간 매복으로 보강한다. 기지는 월 남당국이 추진하는 촌락 재건 계획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활용한다. 최명신 장군은 일반 지침에서도 언급했듯이 중대 전술기지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지의 위치가 반드시 아군의 포병 사정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포병도 최대한 분산 배치되어야 했습니다. 보통 포병의 최소 단위는 6문의 포로 이루어진 한 개의 포대인데 한국군은 여기에서 더 분산해 2문이나 3문으로 이루어진 잠정포대를 편성해 모든 포병 중대가 포병의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포병이 수행하는 사격 방법은 크게 제압사격, 요란사격, 조명사격, 화력수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압사격은 특정 목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적 병력과 장비에 큰 피해를 주어 그들의 전투 의지를 상실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양의 포탄을 정확히 발사하는 사격을 말합니다. 1967년 수도사단과 구사단이 참여한 홍길동 작전에서 한국군은 총 48,000발의 포탄 사격 중 23,000발을 제압사격 용도로 사용했는데 이때 월맹군 제5사단 312대대의 대대장이 생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군의 제압사격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강력하고 계속적인 한국군의 포사격으로 우리는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었다. 요란 사격은 불특정 목표와 지역에 대해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사격으로 적이 사용하는 모든 도로와 집결지, 관측소, 통신소 등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불규칙적인 간격으로 사격을 해 적군이 전투지역으로의 이동이나 도주를 차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조명 사격은 조명탄을 발사해 목표하는 지역을 일정 시간 동안 밝혀주는 것으로 그 목적은 적 전장 감시, 아군 기동 보장, 항공기 안내, 아군의 전투 의지 고취 및
적사기 저하입니다. 일반적으로 105mm 조명탄을 한 발 발사하면 최대 9km 떨어진 지역에 약 45초 동안 빛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화력수색은 보병이 기동 중에 있을 때 전진 축상의 의심 지역에 사격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적의 노출을 강요하고 그들이 설치한 부비 트랩 등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로 소부대 기동 시에 이루어지며 통계에 의하면 화력수색을 많이 할수록 아군의 희생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군이 군단급 규모로 실시한 홍길동 작전에서 제압 사격은 48%, 요란 사격은 41%, 조명 사격은 3%, 화력 수색은 1%, 기타 7%의 비율로 사격이 실시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 포병은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여기에는 포병의 본질적인 제약 요인도 있었지만 군사교리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각종 장비가 부족한 데서 오는 한국군만이 가진 제약 요인도 많았습니다. 먼저 공중 통제입니다. 밀림과 하천이 많고 도로가 부족한 베트남에서 가장 유용한 이동 방법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 상공에는 수많은 항공기와 헬리콥터가 상시적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격 요청을 받은 포병은 먼저 미 공군의 연락장교에게 사격 방향과 시간을 통보해야 했고 연락장교는 다시 각 항공기에 그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포병의 긴급한 사격 요청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보호입니다. 포병은 포병이 요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 사격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지역에는 120만 명의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밀집된 곳은 사격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만약 여기에서 적이 출몰하면 한국군은 남베트남의 지방군청에 사전 통보하고 그들의 승인이 있고 나서야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방어 문제입니다. 베트남에 파병되기 전 포병은 그들 진지의 자체 방어에 있어서 포병의 지원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보통 포대는 포병의 연대 본부나 대대 본부와 함께 추둔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독립포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독립포대는 최대 1km에 달하는 진지 외곽을 온전히 스스로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사격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병력이 외곽 경계에 투입되어 상시적인 인원 부족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낙후된 장비입니다. 한국군 포병은 주로 M2 105mm 곡사포를 운용했는데 이 포는 사거리 11km,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14km까지 사격이 가능했고 탄은 장약과 탄두가 일체형이어서 분당 최대 10발까지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때 제작된 것으로 6.25 이후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노후화된 야포였습니다. 또한 포진지의 좌표를 알아내는 데 필요한 방향들도 우리는 1940년대에 만들어진 M1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미군은 0.001mm까지 측각할 수 있는 최신형 D2를 사용해 보다 정밀한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했던 문제는 바로 통신이었습니다. 포병은 사격 재원을 전달하기 위해 성능이 우수한 무전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군은 무전기의 숫자 자체도 부족했고 사용하는 기종도 밀림 지역에서 통신거리가 짧은 RT-67이나 PRC-9을 가지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포병은 파병 축 수많은 전투에서 포병의 든든한 지원부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전투가 1966년 벌어진 두코 전투였습니다. 수도사단 1기 가변대 소속 제9중대는 월맹군의 호치민루트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두코 지역에 파견되었으며 그곳에서
중대 전술기지를 구축하고 정찰과 매복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8월 9일 23시 월맹군 제88연대가 구중대의 전술기지를 공격하면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월맹군은 전투 시작과 동시에 구중대 지휘소를 향해 박격포 사격을 실시했는데 이 공격으로 중대장 강세호 대위, 1소대장 고규영 중위, 2소대장 이춘식 중위가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중대는 전투 시작 10분 만에 주요 지휘관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관측장교였던 한광덕 중위는 적의 공격이 시작되자 무전기로 화집점 AB311 지점에 포대 10발 사격을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포대 10발 사격은 6문으로 이루어진 포대가 각각 10발씩 사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총 60발의 포탄을 발사하게 됩니다. 원래는 포탄 한두 발을 먼저 사격해 그것의 낙하 위치를 보고 다시 위치를 수정하며 최종적으로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효력사를 실시하는데 한광덕 중위는 적이 미리 선정된 화집점에 있는 것이 확실시되어 바로 효력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관측장교의 요청에 주변에 있던 포병은 즉시 지원 사격을 실시해 주었습니다. 당시 구중대를 지원해 주었던 포대는 제61포병대대 제3포대, 제628포병대대 제3포대, 4.2인치 박격포 1개 소대, 미군 155mm 1개 포대, 미군 175mm 평사포 2문, 미군 8인치 곡사포 2문 등이었습니다. 관측장교는 제628포병대대에 155mm 포대를 중대의 남쪽 200m 선까지 유도하고 미군 105mm 포대는 북쪽 100m까지 그리고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61포병대대의 105mm 포대는 유도에 가장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화집점 AB311을 중심으로 기지 바로 앞까지 지근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월맹군은 전방과 후방에서 동시에 포탄이 떨어지자 전진도 하지 못하고 후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잠시 후 미군은 대포병 레이더를 운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최신형 장비였던 AN/MPO4와 AN/MPO10 대포병 레이더는 월맹군의 박격포 진지를 탐지했으며 미군은 8인치 포를 발사해 그곳에 제압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월맹군이 모두 물러나고 전과를 확인한 결과 적사살 184명, 추정사살 150명, 포로 6명, 로획무기 62정이었고 아군의 피해는 전사 7명, 부상 46명이었습니다. 1969년 10월 한국군 사령관은 이세호 장군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기존 최명신 장군이 분리 후 선멸이라는 전략을 사용했던 반면 신임 이세호 장군은 선멸 후 분리를 더욱 강조하는 공세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세호 장군은 이것이 6.25 때 휴전 협상과 비슷하며 공산군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전면적인 공세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군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적을 발견하면 당연히 전투에 임해야 한다. 사소한 희생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지휘관이 판단 착오를 하면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나 정당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희생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겠다. 하지만 1971년부터 베트남에서 한국군의 철수 문제가 공식화되어 가자 사령관의 지휘 방침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군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군수품 관리를 철저히 해 탄약을 절약해야 한다. 월남에서의 전투 경험을 보존해 한국군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자 군사작전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군수품 관리가 가장 큰 이슈였으며 대민 접촉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투부대의 지휘관들에게는 여전히 전투 성과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었는데 당시 한국군은 익숙한 지형에서 안정적인 작전을 추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가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만회해야 했던 지휘관들은 전투 식량을 암시장에 팔아 대신 무기를 구입했으며 이것으로 전투에서 적을 사살하고 그들의 무기를 노획했다고 허위 보고하는 부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 전반기와 후반기의 전과를 비교해보면 전반기의 적사살 숫자는 22,000명, 포로는 3,800명이었던 반면 후반기의 적사살 숫자는 19,400명, 포로 800명으로 기록됩니다. 일반적으로 포로의 숫자는 조작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하면 비율로 보았을 때 후반기의 적사살 숫자는 상당히 과장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포병의 경우에도 전과보다는 탄약 관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파병 초기 대부대 작전의 횟수에 비해 포탄 소비량은 상당히 많았던 반면 후기에는 대부대 작전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탄 소비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대원들의 사격 실력도 좋지 못했습니다. 구사단장 김영선 장군은 부임 후 순시를 하면서 포병 부대의 사격을 시켜보니 지시한 표적에 제대로 명중시키는 포대가 적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한국군의 문제는 1972년 벌어진 안케페스 전투에서 총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도사단은 적에게 빼앗긴 638고지와 19번 도로를 개통하기 위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전투 초반 적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우리 군은 병력을 축차적으로 투입하면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최초 중대급 전투는 점차 확대되어 최종적으로는 연대급 작전이 되었는데 이때 지휘관들은 포병의 적절한 투입 시기를 놓쳐 실제 작전 부대는 3개 포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투입된 포대들은 정밀한 사격 대신 무관측으로 공격전 준비 사격을 실시했는데 전투 초기 2일 동안 2,900발을 발사했으며 미 공군은 14만 3천 파운드의 네이탐탄을 투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적은 제압되지 않았고 오히려 고지의 나무가 모두 불에 타 아군은 엄폐물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반면 월맹군은 정밀한 박격포 사격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의 공격에 수도사단 61포병대대 제1포대의 탄약고가 폭발하여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군의 대포병 사격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본국으로 철수하면서 그들이 사용하던 대포병 레이더를 한국군에 이전해 주었는데 우리 군에는 이 대포병 레이더를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했다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안케페스 전투의 공식 전과는 적사살 705명, 아군 전사 75명이지만 적사살 숫자는 추정된 수치이며 매우 과장되었다는 진술이 많았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한 개의 사단에 한 개의 포병대대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우리 군은 이후 미군의 지원을 통해 한 개의 사단에 4개의 포병대대를 보유하며 외형적으로는 제대로 된 포병사단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초기 열악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병은 지속적인 교육 훈련과 철저한 사격 대비로 포병의 든든한 지원 부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의 승리는 유원해지고 미군마저 철수해버리자 한국군은 한편으로는 서로 전과를 올리려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탄약을 아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8년 6개월 동안의 주둔 기간 동안 한국군 포병은 어떻게 하면 강한 군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약한 군대가 될 수 있는지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경험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언제나 강한 전력을 유지하는 세계 최고의 포병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